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삼계탕 조리법과 패키지 디자인으로 미국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인데요. 5천년 중화 전통 요리를 훔쳤다며 중국 SNS와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논쟁,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삼계탕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뉴욕타임스 국제부 기자 맥스 콜린스입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죠.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취재해왔지만 지난주에 맞닥뜨린 상황은 제 경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어요. 편집장인 브라이언이 급하게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맥스, 지금 동아시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의 삼계탕 조리법과 패키지 디자인이 미국 특허로 등록됐는데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해. 삼계탕이요? 닭 넣고 끓이는 수프 말입니까? 그래. 근데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문제가 됐어. 중국 관영 매체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고 웨이보와 같은 SNS에서는 한국 비난이 폭주하고 있어. 5천년 중화 문명을 훔쳤다는 주장이야. 편집장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즈의 기사였죠. 한국 중화 전통 음식 도용에 미국 특허 등록 제목 아래 격앙된 논조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닭 요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문화전쟁이야, 맥스. 한중간에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래. 김치, 한복, 불고기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고 해. 지금 한국에 가서 이 사태를 취재해줬으면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면세점에는 삼계탕 즉석식품이 대대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바로 현지 취재를 시작했어요. 서울 시내의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기자분이시죠? 가게 주인인 김 사장이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제가 사전에 인터뷰를 요청해둔 상태였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맥스 콜린스입니다. 최근 삼계탕 특허 관련 논란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김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됐네요. 전에는 김치, 그전에는 한복, 이제는 삼계탕까지. 중국은 우리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미국 특허 등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결과죠. 우리 삼계탕은 인삼, 찹쌀, 대추, 마늘 등 독특한 재료와 조리법이 있어요. 중국의 약선 요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번 특허는 현대적 패키지 디자인과 보존 기술에 관한 것인데 중국에서는 마치 우리가 닭고기 수프 자체를 특허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하얀 닭과 각종 한약재가 푹 끓고 있었어요. 그 향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했습니다. 저는 이 삼계탕이라는 음식 하나가 어떻게 국가 간 문화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저 닭 요리일 뿐인데. 하지만 이 취재가 단순한 음식 분쟁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식진흥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 음식의 연구와 국제화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죠. 정은희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삼계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콜린스 기자님, 이것은 수년간 계속되어 온 문화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정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한중 문화 논쟁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치, 한복, 불고기, 판소리, 심지어 한글까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논쟁이 있었더군요. 2013년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 등록하려 했을 때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국제사회에 알렸죠. 결국 2021년 김치가 독자적인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왔나요? 그렇습니다. 한복 논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자국 전통의상인 한푸와 한복이 같다고 주장했을 때 우리는 학술적 연구 자료와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접근법이죠. 정 연구원의 차분한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정적인 보도나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체계적인 증거와 국제 표준화를 통해 자국 문화를 보호해온 것이었죠. 취재를 마치고 서울 시내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박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삼계탕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지켜야지.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 음식인데 왜 남의 것이라고 해요? 내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삼계탕은 여름철 보양식이었어. 중국에서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 해.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확고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학술적 논쟁이나 정치적 대응을 넘어선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죠. 저녁에는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태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이런 문화 갈등은 단순한 소유권 분쟁이 아닙니다. 더 깊은 역사적, 정치적 맥락이 있죠. 어떤 맥락인가요? 현대 국가의 경계와 과거 문화권의 경계는 일치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 교류해왔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특정 문화 요소를 특정 국가의 전유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갈등을 낳고 있어요.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음식 분쟁을 넘어선 더 복잡한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삼계탕 하나로 촉발된 논쟁이 어쩌면 현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외교부 문화외교국 정책관인 이민우 국장과의 인터뷰 약속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의 정부청사로 향하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어요. 외국 기자분이신가 봐요? 삼계탕 문제 취재하러 오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택시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요즘 외국 기자들이 다 그것 때문에 오니까요. 이거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게임이에요. 더 큰 게임이라뇨? 중국은 자기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종주국이라고 주장해요. 한국, 일본, 베트남 같은 주변국 문화는 다 중국에서 파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도 한복도 이제는 삼계탕까지 자기들 것이라 우기는 겁니다. 외교부에 도착해 이민우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최근 10년간 중국의 문화 공정 프로젝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 문화의 우수성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여기서 주변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삼계탕 논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중국에도 닭수프 요리가 있어요. 황기계탕이라는 것인데 삼계탕과는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삼계탕이 황기계탕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죠. 이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 나아가 국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민우 국장은 화면을 통해 각종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문화공정 계획안, 해외 언론 대응 전략, 그리고 문화산업 침투 현황까지. 이것은 분명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전략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명동의 한 삼계탕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식당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그들은 하얀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담긴 뜨거운 국물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중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중국에도 이런 요리가 있나요? 비슷한 것은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황기계탕은 약재 위주라면 한국 삼계탕은 닭과 찹쌀이 주인공이에요. 맛도 다르고 먹는 방식도 달라요. 솔직히 중국 정부의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더 크고 깊은 문화 헤게모니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계탕이 놓여 있었죠. 다음 날 한국지식재산권보호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 침해, 살해에 대응하는 기관이에요. 박성민 원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삼계탕 특허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닌 현대적 패키지 기술과 보존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 음식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 대립보다는 제도적 해결책을 선호합니다. 박 원장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이 취해온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허 등록, 국제 표준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 한국은 말로 싸우기보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국 문화를 보호해왔더군요. 우리는 소리 없는 문화 외교를 추구합니다. 고성방가 없이 차분히 증거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는 것이죠.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식진흥원의 세계화 전략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전략팀장 최지영 씨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전 세계 한식당 현황과 한식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식은 매운 음식이라는 단순한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체계적인 홍보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이제는 건강한 음식, 과학적인 음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계탕의 경우는 어떤가요? 삼계탕은 특히 중요한 전략 품목이에요. 약식동원, 즉 약과 음식이 하나라는 한국 전통 식문화의 대표적 사례니까요. 우리는 특허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국제변리사인 김정훈 변호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삼계탕 특허 출원을 직접 담당한 전문가였어요. 중국의 반응은 예상했습니다만 우리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 집중했어요.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았죠. 그런 전략이 효과적이었나요? 김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특허는 등록됐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보다 증거와 제도로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민족주의적 선동을 하는 대신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이었죠. 말 대신 증명하는 이 방식이 더 강력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재 보호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치를 확립하는 더 큰 전략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삼계탕은 그 전략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삼계탕 명인 이종구 선생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80대의 이 노인은 4대째 삼계탕 비법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진짜 삼계탕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문화적 배경도 알고 싶어요. 이 명인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지요.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무쇠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명인은 먼저 재료들을 보여주셨어요. 연계 어린 닭, 인삼, 찹쌀, 대추, 마늘, 밤, 은행, 그리고 몇 가지 한약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삼계탕의 핵심은 재료의 조화와 정성입니다. 닭 내부에 찹쌀과 한약재를 넣고 오랜 시간 푹 고아내는 과정이 중요하지요. 이명인의 손길은 노련했습니다. 닭 속에 찹쌀을 채우고 인삼, 대추, 마늘을 넣은 뒤 실로 묶어 솥에 넣었어요. 그리고 약한 불로 3시간 이상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삼계탕은 단순한 닭 수프가 아닙니다.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으로 몸에 열을 내어 건강을 지키는 이열치열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지요. 그리고 인삼, 대추 같은 약재를 통해 기력을 보충하는 약식동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명희는 삼계탕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도 비슷한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재와 닭을 함께 끓여 기력을 보충하는 방법이지요. 물론 오늘날의 삼계탕 형태는 근대 이후에 정착되었지만 그 철학적 배경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기계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료부터 다릅니다. 황기계탕은 황기라는 약재가 주인공이고 닭은 보조적 역할이에요. 반면 삼계탕은 닭과 찹쌀이 주인공이고 인삼과 한약재가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맛의 지향점도 달라요. 마침내 삼계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삼계탕은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우었어요. 국물은 뽀얗고 진했으며 그 위로 고소한 기름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진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맑고 깊은 닭 육수의 풍미, 입안에서 살살 부서지는 부드러운 닭고기, 찹쌀의 쫀득한 식감, 그리고 한약재의 은은한 향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이명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삼계탕입니다. 단순한 닭 수프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식문화의 정수지요. 식사를 마친 후 이명희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식은 그 민족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혼이 담긴 문화입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켜왔느냐가 중요하지요. 우리 삼계탕에는 한국인의 정성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저는 삼계탕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산물임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국제마케팅부 이상철 부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삼계탕은 이제 단순한 전통 음식을 넘어 글로벌 식품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6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졌죠. 이 부장은 화면을 통해 전 세계 삼계탕 수출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까지 한국의 삼계탕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현지화 전략입니다. 각 나라의 입맛과 식문화에 맞게 제품을 조정하면서도 한국 삼계탕의 본질은 유지하는 거죠. 최근의 특허 논쟁은 이런 세계화 전략과 관련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문화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특허, 상표권, 지리적 표시 등록 등이 그 예죠.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삼계탕의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정하영 교수가 연구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삼계탕의 영양학적 가치와 기능성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과 한약재가 닭고기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가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계탕만의 독특한 가치이자 우리가 보호해야 할 과학적 근거죠. 연구실 한쪽에서는 삼계탕의 표준화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삼계탕의 기능성을 입증하는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한국 전통 음식의 과학적 가치를 입증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특허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정 교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삼계탕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근거가 되죠. 단순히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김준호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식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였어요. 문화재 보호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합니다. 특허, 상표권, 지리적 표시제,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까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김 과장은 유네스코 등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등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외교 전략의 핵심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삼계탕 특허를 맡은 변리사 사무소를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국제특허 전문가인 박민성 변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를 보호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국가 간 비난이 아니라 국제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이것이 21세기 문화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생각해보니 한국의 문화 보호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활용해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삼계탕은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자존심과 지혜가 담긴 국가적 자산이었던 겁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할지 고민이 되었죠. 국제 분쟁을 다룰 때는 항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에서 느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한 노인과 우연히 대화를 나눴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무얼 하든지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문화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항상 더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뉴욕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인 브라이언이 저를 불렀습니다. 맥스, 어떻게 됐어? 삼계탕 기사. 어떤 각도로 쓸 거야? 사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더군요. 단순한 음식 분쟁이 아니라 문화 헤게모니와 국가 정체성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였어요. 브라이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 건데? 기억해.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해. 한국과 중국 어느 쪽도 편들지 말고.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제가 본 것, 경험한 것, 그리고 조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 아닐까? 브라이언, 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중립을 가장한 모호함보다는 진실에 더 가치를 두고 싶어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균형을 잃지 마. 내일 아침 생방송 인터뷰도 있으니 준비해.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삼계탕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문화전쟁의 최전선으로 정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사를 다듬은 후
내일 있을 생방송 인터뷰 준비를 했습니다. CNN 아침 뉴스에 출연해 삼계탕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복잡한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문득 서울에서 만난 김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편견 없이, 그러나 진실에 충실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다음 날 아침 CNN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분장을 마치고 인터뷰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행자인 제시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국제부 맥스 콜린스 기자와 함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삼계탕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스, 현장 취재를 하고 오셨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마이크가 켜지고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잠시 긴장됐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문화적 진실을 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삼계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음식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자존심이 얽힌 복잡한 문제죠. 생방송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러나 제가 본 진실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한국의 삼계탕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끓이고 그 속에 찹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은 전통 보양식입니다. 중국의 황기계탕과는 재료부터 조리법, 맛까지 완전히 다른 요리죠. 이번 특허는 그 조리법이 아니라 현대적 패키지 기술과 보존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이것은 더 큰 문화 헤게모니 전쟁의 일부입니다. 중국은 자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종주국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자국 문화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 갈등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확대되는 겁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삼계탕의 맛, 그리고 한국이 문화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민족주의적 선동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활용해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문화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맥스, 당신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가요? 삼계탕은 과연 누구의 문화일까요?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저는 객관적인 증거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삼계탕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입니다. 중국의 유사한 요리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는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교류하며 풍부해지는 것이죠. 한국은 삼계탕을 통해 자국 문화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그것을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이자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 기자들, 지인들, 심지어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까지 많은 이들이 인터뷰를 보고 연락해온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제 기사와 인터뷰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 게재된 기사는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겼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 소개되었어요. CNN 인터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민족주의적 매체들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사실에 기반한 리포팅이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 달 후 저는 브라이언 편집장으로부터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제문화부 책임 기자로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큰 프로젝트로 세계 각국의 문화 보호 전략에 관한 특집 기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김 할머니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당신의 기사와 인터뷰를 봤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자신감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죠. 때로는 위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삼계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문화 분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독립하고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삼계탕 하나로 시작된 이 취재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문화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정체성이며 그것을 지키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국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고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세계는 이제 그 진정성과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특집 기사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용한 문화 강국, 한국 증명으로 세계를 설득하다. 이것이 제가 삼계탕을 통해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